의장은 중립을 지켜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든 피켓입니다. 최상병 특검을 상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결국 1시간 33분이 지나서 본회의는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뒤늦게 들어왔죠. 검사 탄핵안 가결을 시작으로 최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속기록을 보면 최상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우격다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신원식 장관은 최해병 외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지리한 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국민들의 관심은요. 경찰 이첩 지시 직전에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한 02800-7070은 누구인가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좀 늦게 시작이 됐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우원식의장 원칙을 지켜라! 우원식의장 원칙을 지켜라! 우원식의장 원칙을 지키세요! 우원식의장! 우원식의장님! 하세요! 국회 첫날부터 우원식의장님 원칙을 지켜주세요! 김유정 의원님, 네. 처음 보는 장면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낯익은 장면도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익숙한 장면인 듯 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뒤늦게 국회에 들어와서 대정부 질문 첫날 집권 여당이 저런 모습 보이는 건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해병 특검법은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보고된 건에 대해서 저거를 민심에 반하는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 이하 전부 다 민심 나부터 경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특검법이야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절차 문제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에게 중립을 지켜라 이러면서 지금 농성하는 모습은 굉장히 나쁘끄럽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 총선 끝나고 2달 만에 이미 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정말 국민들이 아마 이 모습 보면서 정말 질린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린다. 자, 김재원 의원님.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농성하는 게 여야 합의가 안 돼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좀 막아달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이게 국가 변란 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는 국회에서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협의를 해서 또 합의 처리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원칙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그 명문 규정이 있어요.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규정을. 그런데 그런 국가 변란 사태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이제 거리낌 없이 마구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이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에서 현재 다수당에게 유리한 규정은 유리한 규정대로 끌고 가고 네. 지킬 필요가 없다 싶은 조금 걸리적거리는 규정은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사실 국회 운영이 다수당이 그냥 주도하고 소수당은 더 이상 아무런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저렇게 되면 사실 국회에서 토론할 필요가 없죠. 모든 의안은 다수결로 처리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사실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주의 국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국회법조차 지키지 않는데 무슨 법을 지키겠습니까? 네.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2시에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는 늦게 들어갔습니다. 1시간 30분 뒤에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요.
그 뒤에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해병대 특검법안이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임명과 관련돼서 야당 측에만 추천을 하고 그 추천 대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범한다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생각과 그 지금 이번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고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영현 의원님, 여러 고성이 오갔는데 그 전에 국회의장한테 인사 안 하고 바로 질문을 시작했어요. 이런 장면도 참 보기는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지금 국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의회주의의 이제 산물로서 나온 이제 통치 기구인데 국회 그 의회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이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성적 토론을 거쳐서 국가 의사를 형성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원은 뭐 다소간에 이제 사람이니까 성질은 날 수 있겠지만 그 감정을 누르고 이성으로서 의회 내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본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인사를 안 한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또 장관이 발언을 하는데 야유를 퍼붓는 네.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조국 혁신당 의원은 야유 안 했나요 오늘? 글쎄, 제가 뭐 화면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 양쪽이 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감정을 누르고 좀 이성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치열했던 이제 이전 국회를 경험해 보신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국회의장, 특히 자기 당 소속이 아니고 타당 소속의 국회의장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설 때 인사를 합니다만 정말 마음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서 인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네. 하지만 또 형식이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서로 간에 기존의 관행대로 또 예의를 지켜가면서 인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선에서 또 국회 운영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아마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불만에서 국민의힘에서 인사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네. 민주당이 이걸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라는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거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뻔히 보이는데 결국엔 이게 정말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게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본회의장으로 올라올 때도 법안 소위를 거의 안 거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하게 절차를 지키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김유정 의원님. 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게 하나, 그리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장관도 얘기했는데 특검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운영위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의 모습이 마치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예고편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 외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이 경로설이 이제 트리거가 된 셈인데 경로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네. 이제는 또 경로가 죄냐, 뭐 경로했다고 수사 대상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제는 경로하지 않았다라고 또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는 뭐 이 특검법 가지고 위헌 여부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 때도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임명을 했던 거고 그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시 팀원이 지금 오늘날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대통령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게 위헌 소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계속해서 말 바꾸기 하고 뭔가 변명과 구실을 만들어내가고 있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절차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절차가 중요했으면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그 입법 청문회도 함께 참여하고 청문회 말미에 이걸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면 빨리 들어와서 할 말들을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 다 보내고 나서 25일 날 법사위 열었을 때 시비 걸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굴고 그때 당시 좀 공부를 누가 잘했니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윤리 제소하는 이런 국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 후한무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저도 어지간하면 대화하고 협치, 타협하고 이런 방향으로 국회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련의 이 모습은 조금 더 총선 이후에 민심을 받들려는 의지도 없고 그런 국민과의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것들도 좀처럼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특검법이 과연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 질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오늘 그렇죠. 답변을 했죠. 그래서 답변한 데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결국 검찰의 수사 또는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듯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른바 특검,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야당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했지 않느냐, 추천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수사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공정성에 침해를 받을 것이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당성 있는 명분이 있어서 그 특검법을 수용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최상병의 그 죽음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해서 민주당이 그 설치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공수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는 취지에서 일단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고 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려면 그러면 제3부기관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봐줄 만한데 이거는 그때하고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와 똑같이 야당, 민주당, 사실상 민주당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사 결과가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조차 맞고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겠다는 특별검사법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는 특별검사법이고 이것은 위헌성이 다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헌성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그러면 논리로 이 특검법이 합헌이라고 주장을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데 계속 야당이 맞습니다. 임명하지 맞고요. 않으면 제가 수사를 야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만이 오로지 특별검사에 임명이 되도록 하는 이 규정을 놓고 그것도 토론이나 타협 없이 그냥 직권상정을 해서 지금 통과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위헌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경우는 세 차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돼서 김경수 지사 특검을 야당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때 내곡동 사저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공통점은 그 당시 정권의 핵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통상적인 그 수사기관에 맡겨놓고서는 실체 진실 규명이 안 될 수 있는 사건인 것이고요. 그 공통점이 있고 지금 하나 공수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수처 관련 검사가 4명입니다. 4명이 이 거대한 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에 관련돼서는 생활 사범인데 100여 명의 검사 수사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4개월 수사를 했어요. 아니 좀 거짓말을 해도 대책이 있는 거짓말 하셔야지. 공수처 직원이 4명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4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사건 수사에 검사가 100명이 붙었습니까? 검사와 수사관. 그때는 왜 검사와 수사관이고 공수처는 그건 검사만 이야기. 지금 공수처 수사관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모르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조국 사건의 경우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벌인 그 기괴한 내로남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사량이 방대했습니까? 그래서 조국 사건이 권력형 범죄죠. 권력이 있으니까 입시 방해라는 것이 권력형 범죄입니까? 입시에 이거는 좀 영향을 미치고 다 그런 거죠. 조국 대표는 그리고 이미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거의 이제 대법원 사건만 남았잖아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사건에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건은 실체 진실이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은 것입니다. 조국 사건은 기소도 안 되고 실체 진실이 거의 규명이 되어도 아직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김용남 의원 분석을 한번 듣고 나서 발언권을 드릴게요. 지금 결국은 과거의 전례로 보면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을 하는 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또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거든요. 근데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로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에도 크게 보면 수사 내용이 두 덩어리 아닙니까? 최상병이 사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수사가 있을 거고 그 수사를 하던 중에 왜 기록을 다시 회수해오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당하고 뭐 또 임성근 사단장의 그 사퇴 여부와 관련한 또 이른바 수사 외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 외압 부분은 누가 봐도 권력의 최고위층의 어떤 작용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게 상식적으로 드는 의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권력 핵심부에 대한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이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이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왜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토론 없이 통과시키냐. 국민의힘이 아예 토론회장에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본회의 21대 국회에도 한 번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만 22대 개원과 동시에 지금 본회의장에 다시 상정된 특검법을 막기 위한 억지 논리지 지금 여당의 논리가 그렇게 법리적으로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갈 길이 멀어가지고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시면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키워드가 7070인데 아직 7070 시작도 못했어요. 넘어가도 됩니다. 김영남 의원님이 제 말씀 다 해주셨어요. 어제 운영위에서 이게 논란이 된 거죠. 바로 02800-7070 이 전화를 누가 바로 쓴 거냐. 그러니까 누가 이 전화의 사용자냐 이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68초 동안 통화한 거거든요. 김희정 의원님은 이 이슈를 보면서 뭐 오늘 오전까지 여러 분석들은 나왔어요. 근데 팩트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168초 통화하고 나서 브리핑도 취소되고
뭐 이첩 보류 지시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일련의 이제 수사 외압의 정황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9명의 대통령실 또는 이제 뭐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265회의 문자 통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대통령실이나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일상적인 안보와 관련된 통화 문자였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 보고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번호 가지고 어제 그 운영회에서도 정말 보기 민망한 이야기들이 다 나왔었는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과거에 그냥 그 공무원 출신의 이 비서실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야당과도 좀 소통을 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는 있었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임명되고 나서. 그런데 어제 모습 보니까 아예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든 것에 있어서 경로설도 뭐 이태원 참사 관련한 뭐 조작설에 대해서도 뭐 명품백에 대해서도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실의 이 전화번호 자체가 어느 부서인지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무슨 국가기밀이라는, 북한이 실시간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안보 운운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보가 중요한데 대통령이 비화폰도 아니고 개인 휴대전화로 외국에 출장 가 있는 국방장관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 통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앞뒤가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기밀, 안보 강조합니다만 어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챗 GPT가 알려주는 것도 대통령실 전화번호 쫘르륵 다 나온다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억지 부리는 거하고 똑같은 양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그거 이제 얘기가 도무지 먹히지 않으니까 무슨 위헌이니 특검법이 지난번에 21대 국회 말미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재의결 요구할 때는 새로운 논리를 뭔가 개발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번호가 국가기밀이라는 얘기에 정말 아마 어린아이들도 그거 들으면서 아마 웃을 거예요. 그 번호들은 다 공개돼 있는 것인데 그렇게 당당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그것조차도 이미 본인들이 숨길 게 너무 많고 감춰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의원님, 이게 번호가 있는데 어느 부서나 어느 뭐 담당자나 전화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오늘 오전에 김건희 여사가 쓴 거 아니야? 이런 추측까지 나왔거든요. 추측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의원께서 음모론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죠. 스스로 했죠. 천하람 의원이요. 그러니까 그냥 음모론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뭐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추측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번호에 대해서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맞죠. 왜냐하면 공개하면요. 5만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업무 방해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유선전화의 경우에 도청위협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번호가 사실상 뭐 알려져 있다, 누구의 전화다, 대통령실의 전화다라고 사실상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기밀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잠시만요. 그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데 큰일이네요. 말씀하시죠, 계속. 그래서 보통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이 직제표나 조직표에 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죠. 그게 일반 관공서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지금 이런 번호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이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떤 대응하거나 또는 대답하는 방식이 수세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궁금증도 해소하면 오히려 이런 음모론 같은 것이 좀 덜할 텐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부인해 버리면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마치 사실이고 뭐 잘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개할 거는 좀 공개해줘도 된다. 그렇죠. 근데
전화번호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이제 그 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제가 어제 그 운영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이 일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그 대통령실 전화번호를 전부 다 개편을 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총무비서관이. 그래서 개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알려지면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제 5만 전화가 다 오기 때문에 전화가 안 돼요. 7070은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번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그게 누가 사용했는지 밝힌다고 해서 그게 무슨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원하자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봐서 그 전화번호의 시스템을 제가 좀 아는데요. 7 다음에 0은 헤드쿼터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안보실장이 7 다음에 4로 시작하는 것은 안보실에서 쓴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비서실장 직속이 비서관실이 쓴다든지 2로 시작하는 건 인사수석실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7 다음에 0으로 가는 것은 헤드쿼터, 즉 대통령 및 부속실이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런 것까지 추측으로 마구 떠드니까 이게 이제 이전 정부에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도 이전 정부에서 쓴 것이 이미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추측된다고 하고 더군다나 과거에 그랬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산으로 옮기면서 번호 방식도 다를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갈 길이 먼데 제가 김용남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리고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어제 보면은 대통령 참모들이 경로는 없었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그 논란이 이어졌을 때는 뚜렷한 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와서 1년 뒤에 경로는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중간 과정에는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고 보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용산에서 부인하지는 않았거든요. 대통령의 경로설에 대해서 경로가 없었다라는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다가 어제부터 이제 아예 경로가 없었던 것으로 다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글쎄요, 경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한두 번 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동안 뭐 경로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글쎄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게 경로가 대통령의 경로가 없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야말로 뭐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국방부 장관이나 용산의 중요한 인사들이 아주 급속하게 움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로설이 빠지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무조건 없었다,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와서 뭐랄까요? 어떤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히려 대통령실의 답변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다음 브리핑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